네, 안녕하세요. 네, 오뽀입니다. 2021년 7월 8일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안 보이시면 크게 좀 올려드릴게요. 네, 페이비스에서 영국 유로 이용자 대상 은행 실시간 결제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에서 우리가 이 결제를 할 때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때 기존에는 2.99%의 수수료를 사용했는데 이제 0.99%로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합니다. 수수료가 인하가 되고요. 그리고 영국이나 EU 대상자로서 은행에서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결제,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하다. 이런 뉴스입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된 게 바로 이거죠. 비자 암호화폐 파트너십 4개월간 83% 증가. 오늘 썸네일에도 올렸던 게 이거죠. 네, 비자의 암호화폐 파트너십이 4개월간 43% 증가했다. 현재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레토닷컴 등 암호화폐 기업 50곳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이며 4개월 전만 해도 파트너 수가 35개 불과했는데 이제 50개 이상의 암호화폐 회사들이 이 비자와 함께 직불 신용카드를 출시했거나 출시할 예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불 신용카드를 출시했거나 출시할 예정.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어저께도 관련된 얘기 제가 드렸었죠. 비트코인 암호화폐 직불 신용카드가 만들어진다는 건 우리가 거래소에서 어떤 코인을 팔지 않고도요, 그냥 우리 소비 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과 2-3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 갖고 뭐 할 거냐, 비트코인 가지고 뭐 커피를 사 먹을 수가 있냐, 우리가 소비 생활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는 화폐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 화폐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비자 카드에서 하고 있어요. 내년에 세금이 이제 부과될지 안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요게 생기면요 세금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고 이걸 많이 사용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떤 규제나 제약 없이 또 매수하고 매도하고 또 사용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이스라엘 차기 대통령 선거 NFT로 받는다 라고 했어요. NFT는 아시는 것처럼 대체 불가능 토큰입니다. 쉽게 말해서 토큰 하나하나에 어떤 특정한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요, 쉽게 말해서 아이디 하나하나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 번호로 번호를 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특이한 게.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이 5개가 있다면 5개가 똑같은 코인이잖아요. 근데 NFT 코인들은요 5개가 가지고 있으면은 5개가 다 다른 코인이에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차기 대통령을 할 때 이 사람이 재임 기간 동안에 쉽게 말해서 굿즈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이 대통령에 대한 정보라든지 뭐 특별, 예전에는 뭐 주화 같은 거 많이 발행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NFT를 이렇게 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념주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념주화 같은 걸로. 그게 디지털화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라켄에서요 GBTC 락업 해제, BTC 현물 가격 영향 없다, 또 나왔죠. 지금 7월달에 가장 큰 이슈가 뭐죠?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레이스케일에서 큰 물량이 이제 락업이 되는데, 이 물량으로 인해서 시장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JP 모건에서 얘기했습니다. GBTC 락업 해제는 GBTC 가격과 BTC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했는데요. 근데 오히려 크라켄이 뭐냐면요, 미국에 있는 거래소예요. 코인베이스와 같은 상당히 큰 규모의 거래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7월 4만 BTC 규모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 주식이 락업 해제되며 유통시장에 유입되지만 시장 구조상 GBTC 락업 해제가
BTC 현물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진단했다. 이렇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죠. 왜? 이 GBTC 구매자들은요 6개월간의 락업 기간에 걸쳐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풀리는 물량들은 언제 걸린 거예요? 2021년 1월달에 걸린 거죠. 근데 2021년 1월달에 비트코인은요 지금보다 더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더 비싸게 산 다음에 비싸게 산 비트코인을 지금 시장에서 더 싸게 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락업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염두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매도하는 가능성은 많지가 않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볼게요. 아르헨티나 국회의원들이요 암호화폐 급여 지급 허가를 법안 발의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월급을 줄 때요 현금이 아니라 암호화폐로 지급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발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된다고 한다면 근로자들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암호화폐로 받는 걸 선택할 수 있다. 또 해외에서 일하는 아르헨타인들은 귀국 후 외환을 현지 법정 통화인 페소로 환전할 필요가 없어진 것 같다 설명했다. 아시는 것처럼 페소나 이런 것들은요 그 환율의 가치가 많이 변동성도 있고요 또 위패 같은 경우도 많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화폐의 가치가 들쑥날쑥한 나라에서는 암호화폐처럼 가치가 그나마 안정적인 것들을 더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암호화폐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우상향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가는 거죠. 실제로 베트남 같은 경우도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도 더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베트남에서도요 많은 근로자들이요 월급 받으면요 그 돈으로 바로바로 다 비트코인 사고 있다라는 게 계속 뉴스나 신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암호화폐가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P 바이낸스 근거에 오버스가 추가되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오늘 떴던 거고요. 아마 이것 때문에 어저께 오버스가 좀 가격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 BP 파이낸스가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 팬케이크 오버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바이낸스와 함께 팬케이크의 디파이 쉽게 말해서 오버스를 맡기면 거기에서 이자를 받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죠. 근데 현재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오늘 날짜로 이 스테이킹을 하면 연율 116%를 주더라고요. 연율 110% 정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스테이킹을 하면 이자가 들어오는 거를 별도로 관리를 해야 돼요. 내가 스테이킹을 한 거하고 이자로 계속 적립되는 거는 실시간으로 적립이 되는데 그거는 별도의 지갑에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 BP 파이낸스는 뭐냐면요. BP 파이낸스를 이용을 하면 이자로 나오는 그 수량 있잖아요. 그 수량도 바로 스테이킹 수량으로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리가 되는 거겠죠. 이자에 대한 이자가 또 붙기 때문에 복리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좋아져요. 여기 나오죠. BP 파이낸스는 자동 복리를 통해 디파의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주는 플랫폼으로 팬케이크 스왑, 또 오버스, USSD 풀 참여자들에게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디파이 수익이 좋은 게요. 왜 그 코인의 가치를 높여주는데 도움이 될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디파이로 인해서 수익률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디파이를 하면 그 코인의 가치가 왜 올라가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결국은 이 시장에서요. 이 코인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통량입니다. 유통량. 유통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공급이 줄어들고 물량이 락업이 돼버리면요. 그만큼 시장에서 물량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치는 상승을 합니다. 그 디파이 코인들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물량이 수요가 많은 데에 비해서 공급이 적어지기 때문에. 근데 오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디파이 쪽 사업으로 뭐 바이낸스와도 계속 협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BP 파이낸스 그 밖에 또 뭐 스시 사업이라든지
FTX와 같은 여러 가지 거래소들과 계속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물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100% 정도의 수익을 준다 그러면 여기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결국 시장에서 오브스를 매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매수해가지고 또 스테이킹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면요, 큰 수익을 쳐요. 대표적인 게 오브스 같은 경우도 그러고요. 또 테조스 같은 경우도 그럽니다. 아무튼 오브스 가지신 분들, 최근에 오브스가 많이 가격적인 상승이 있었던 거는 바로 이런 역할이었다, 이것 때문에 그랬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게요. 랩이 자산 운용사 오펜하이머 코인베이스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자산 운용사에서는 그 상장된 주식의 가치가 과연 얼마 정도 오를 것인가 라고 목표 주가라는 것을 선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434달러에서 444달러, 444달러로 10달러 이상을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 이후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코인베이스의 2분기 거래량, 매출, 사용자 수는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코인베이스 앱 다운로드, 우리 업비트 다운로드 우리 받아갖고 거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현재 코인베이스의 앱 다운로드는요, 애플 앱스토어 전체 1위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지만 불과 1년 전, 2년 전만 해도요,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비트코인에 관심 없었습니다. 다들 주식만 했지 절대 비트코인에 가서 투자 안 했어요. 2017년, 18년도에 있었던 불장도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요, 아무 반응 없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아시아계에서 투자를 했던 거지, 미국, 유럽에 있는 코인이들은요, 진입 안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요, 이 코인들에 미국과 유럽에 있는 코인이들이 진입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2017년도, 18년도의 불장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때보다 코인 물량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했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 얘기 하잖아요. 그건 한국, 중국, 일본 얘기고요. 아시아권 얘기고요. 이제 미국이랑 유럽에 있는 이런 코인들은요, 이제 그거를 맛보고 있고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이미 도지코인을 통해서 그들이 그 맛을 한번 구경을 했죠. 이번 2021년, 2022년 만약에 불장이 온다면 그거를 주도하는 건 아시아가 아니고요, 미국과 유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네, 금융위기 도화선 스테이블코인의 한국은행에서 대응 보고서를 낸다고 해요.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재미는 없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먼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는 아시죠?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분들은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돼요.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요, 가격의 변동폭이 달러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왜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거다, 그러면서 대응하기 위한 보고서를 내야 된다라고 했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원래 그 작년, 재작년만 해도요,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테더밖에 몰랐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테더나 다이 요 정도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요즘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도 막 들어도 이게 무슨 코인인지 모를 정도로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뭐라고 그랬죠? 달러와 1대1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 발행하는 회사들은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한 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팔았으면요, 그 한 개의 가치가 있을 현금도 같이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5천만원어치를 내가 발행을 했다면 그 사람 통장에도 5천만원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발행한 거를 나중에 내가 회수를 할 때, 누군가가 테더를 샀던 거를, 스테이블 코인 샀던 거를 다시 현금으로 바꿀 때 나는 그거를 되돌려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만들어서.
이해하셨죠? 그런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들이 엄청나게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업체가 과연 그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냥 막 찍어내버린 다음에 나중에 나몰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와요? 금융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줄파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파산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보고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한국은행에서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죠. 스테이블 코인 가운데 테더, 우리가 잘 많이 하는 게 테더죠. 테더는 시가총액 70조를 웃도는데 2018년에 발행인데 USDC는요 30조 육박해요. 그리고 100조에 웃도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0조를 자기네가 발행을 했으면 그만큼의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자산이 없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은 뭐예요? 달러와 1대1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발행량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자기네들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소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면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도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어요? 예. 이거 뭐 재미도 없고 뭐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요게 한국은행에서 요 관련 기사가 오늘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테이블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수표 발행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돈도 없으면서 수표 발행을 막 하는 거예요. 나중에 수표가 들어오면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갚아줄 돈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부도수표가 되는 거죠. 그냥 수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렵게 설명했네요. 네, 인하대에서 물류통상연구원이 키워드를 검색을 했대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국제 물류 통산 해외 뉴스 부분에서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재밌는지 아세요? 왜 보면은 어디에서 키워드가 비트코인에 지목이 돼요? 물류 쪽에서. 근데 물류 쪽에서 비트코인이 지목이 되는데 결국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왜 물류 쪽에서 자꾸 왜 암호화폐에 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물류 산업 쪽에서는 왜 암호화폐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적용을 하려고 할까요? 너무 단순합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요, 쉽게 말하면 조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작. 그러니까 계약서를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분배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계약서를 예전에는 계약자 사이 둘이서 가지고 있었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이 잊어버리거나 한 명이 그거를 조작을 하면 얼마든지 조작이 되는데 암호화폐는 그게 조작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쪼개버리는 거예요. 계약서 자체를 다. 그런데 물류 같은 경우도 그동안은요 얼마든지 원산지도 속일 수 있었고요. 뭐 이게 뭐 중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와갖고 2, 3개월 있다가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명품 같은 경우는 진품인지 가품인지 이게 진짜로 우리 물류 창고에서, 정식 물류 창고에서 나간 건지 아닌 건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그게 해결이 됩니다. 바코드를 만들어 놓고요. 블록체인 바코드화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지나갈 때마다 그 확인해 주면요. 그거는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음식이, 아니면 이 명품이, 아니면 이 물건이 누가 만들었고 어디서 생산이 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왔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류 관리할 때 그래서 상당히 블록체인 기술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 물류 관련 업체들이 이 비트코인을 키워드로 많이 검색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비트퓨리 창업자 엘사의 바로도 화산 채굴 계획으로 매년 2만 BTC를 채굴 절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중앙 아메리카 역사상 최고의 프로젝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은요 비트코인 채굴하면 엄청난 수익을 준다는 거는 뭐 그동안 제가 방송할 때마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두말하면 입이 아프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에너지 강국들은요 비트코인 국가적으로 채굴하면요 엄청나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SR 바도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자국 화폐로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채굴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특히 여기는 화산이 있기 때문에 화산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면은 원가 대비 상당히 큰 보수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상당히 재밌는 기사예요. 과연 얼마에 2만 BTC가 얼마예요 지금? 엘살바도르가 갑자기 부호국가도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이더리움 테스트넷 링캡이 런던 하드포크 활성화 완료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젠가 어저께인가 하드포크 관련 내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하드포크 한 건 보니까요. 이더리움 2.0이 아니고요. 그 가스비를 좀 내리는데 업그레이드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스비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더리움을 옮기잖아요. 이더리움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할 때 수수료라는 게 붙거든요. 근데 그 수수료가 가스예요. 수수료는 가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해가지고요. 서로 계약을 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예전에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성사시키는데 사용되는 비용이요. 원화로 따지면 보통 10원에서 20원 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 말 또 올 초만 해도요. 10원, 20원 하던 게요. 10만원, 20만원, 심지어는 40만원까지 갔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 ERC20 코인들 있잖아요. 이더 기반 코인들, 토큰들. 이런 토큰들은 전송을 하거나 어떤 계약을 하거나 자기네들의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할 때 항상 이더리움의 노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더리움한테 가스비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10원, 20을 내던 거를 갑자기 30만원, 40만원, 10만원 내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본인들의 체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을 못해요, 개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이게 상당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버스 같은 경우도 스테이킹 하시는 분들에게 5만 개 이하면 스테이킹 하지 마세요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5만 개를 스테이킹을 하는데 스테이킹 하는데 비용이 10만원씩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5만 개 가지고 1년 동안 해봤자 이자가 10만원이 나올까 말까인데 그 10만원을 받기 위해서 10만원의 스마트 컨트랙트 트랜잭션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하죠. 그래서 못했던 건데 최근에 이 업데이트 하드포크를 하기 전부터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하드포크로 인해서 가스비가 훨씬 더 저렴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수많은 토큰들, ERC20 토큰들은요 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전송하고 이송하고 노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이 마켓이 더 크게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더리움에게는 상당히 큰 호재예요. 파이낸셜 타임즈 싱가포르 암호화폐 기업 규제 피난처로 부상했다고 합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죠. 현재 많은 코인들이 2017년도부터 싱가포르에 이 법인을 두고 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규제 측면에서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대신에 일시적으로 일부 기업들에게 면책권을 제공하고 현지 이용자들과 기관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보통 ICO라든지 주식을 따면 IPO 상장하기 전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 이런 것들도 싱가포르에서는 합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요 싱가포르에다가 피난처처럼 법인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현재도 계속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계속해서 탄압을 하고 있잖아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거래소에 대해서. 그래갖고 관련 법인들이 지금 싱가포르로 몰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동안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그리고 USDC가 아까 말했던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요 테조스 블록체인에서 발행을 할 거래요. 테조스가 어떻게 보면은 기술력이라든지 확장성에 있어서 인증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테조스 블록체인 위에서 USDC를 발행할 예정인데 이게 뭐냐면요. USDC가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도 역시 전송을 하고 블록체인 노드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 활용을 할 때 테조스의 블록체인 노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고 테조스에게는 상당히 큰 호재예요. 이거 테조스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주목해 보시고요. 잘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월 8일 코인에이스 데일리 선물 차트 분석입니다. 네. 이거는 선물 차트를 분석하는 건데요.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근데 전문가들이 하는 거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봐도 결국 제가 한 얘기랑 똑같은 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저한테 다시 말하지만 차트 못 본다 맨날 틀린다 하시는 분들이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전문가들한테도 뭐라고 하세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30일 이평 저항선 아래로 거래되고 있으며 32,65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했어요. 32,65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했어요. 32,650달러면 얼마예요? 32,000 얘네가 어떻게 보나 봅시다 한번. 여기네 여기. 여기까지 떨어지다 얘기했죠. 여러분 이 가격이 얼마에 원화로 따지면요. 이 자리 제가 말한 자리예요. 820만원 3,820만원 이 자리. 여기에 저항자리 3,820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 저랑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그리고 매일 시나리오는 36,600달러가 저항선 아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를 뚫어내.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4,200만원이에요. 4,200만원. 그리고 쇼타겟이요. 바닥자리가 33,000에서 31,000이다. 오늘 거기까지 떨어졌잖아요. 32,000. 여기가 얼마예요? 33,000이면 그 4,000만원이고요. 31,000달러면은 우리가 항상 말하는 800만원, 3,800만원, 3,700만원 이 자리고요. 그리고 롱타겟이 4,800에서 3,900달러 이거 계산해보세요. 한 4,400만원 될 겁니다. 원화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게 명확해요. 정확해요. 저는 이걸 벌써 일주일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는 자리랑 얘들이 보는 자리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네, 글래스노드 SSR 10.6으로 하라. 암호화폐 구매력 상승. 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래요.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비율이래요. 그러니까 거래소나 마켓에 스테이블 코인들이 얼마나 공급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 가격이 하락을 하잖아요. SSR이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수치가 하락을 하면은 암호화폐 가격은 올라간대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공급 증가는 BTC 등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구매력 증가를 시사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지표로 봤을 때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좀 가격이 떨어졌죠. 데이터에 보면 BTC 선물 숏 포지션이 3시간 새 4,136개가 증가했대요. 이 시간대가 5시 20분에 나온 거거든요. 그때 좀 가격이 좀 크게 하락을 했죠. 이때 숏을 많은 사람이 친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가격이 하락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가격이 하락한 게 이유는요, 숏 친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네, 미국 SEC에서 BTC ETF 승인 심사를 연기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요? 네, 날짜가 8월 25일까지예요. 그러니까 8월 25일까지 ETF도 연기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8월 25일날 ETF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불장을 8월달에서 9월달 계속 보잖아요. 제가 8월달에서 9월달을 보잖아요. 그런데 8월 25일날 만약에 ETF가 승인이 돼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래죠. 전 CFTC 위원장 비트코인 ETF 투자자 및 규제 당국 모두에게 이득이다.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죠. 티시모 마사드 전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면 투자자와 규제 당국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ETF 출시를 승인 절차를 도입한다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부결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ETF가 되면 지금 거래소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ETF에 투자를 할 거니까요. 아무튼 모든 이게 이득이다. 8월 25일날 이득을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8월 25일날. 그리고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 1.28% 2월 18일 이후 최저. 여러분 이거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그냥 넘어가요.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좀 설명을 드려요. 일단 국채가 뭔지 아시죠? 국채가 미국에서 발행한 거,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돈을 빌린 거예요. 미국에서 국채를 발행하고요, 자기네들이 돈을 빌리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해하셨죠? 돈을 빌리는 건데, 돈을 빌리면서 이 국채 그 금리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미국이 나한테 돈을 빌렸어. 그럼 나한테, 야, 너 나한테 돈 빌려주면은 내가 이자 몇 프로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국채의 이자 금리는요, 누군가가 미국한테 돈을 그러니까 내가 미국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미국이 나한테 주는 이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국채는요, 금리가 내려가면 상승하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하락을 해요. 그리고 금리가 높아지면은 채권의 가격의 상승폭이 커져요.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근데 여기 보니까 10년물이라고 했죠. 10년물. 이게 10년물이 뭐냐면 미국에서 10년 동안 돈을 빌리는 상품의 이자예요. 10년 동안에 미국에서 돈을 빌렸을 때 주는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10년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수익률이 떨어졌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국채 금리가 나눠진다는 거,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거는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수요가 왜 많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너한테 돈 빌려줄게, 미국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비싸게 이자를 주고 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낮아지는 거고요. 반대로 금리가 올라갈 때 뭐냐면요, 남들이 나한테 돈을 안 빌려주니까 그 돈을 빌리기 위해서 내가 이자를 더 많이 줄게 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국채 금리는 언제 올라가고 언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단순합니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라는 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잖아요. 이 국가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우리가 돈을 떼일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안전한 투자 자산이에요. 근데 안전한 투자 자산을 우리가 언제 투자를 하죠? 바로 우리 시장이, 경제가 안 좋을 때, 흔들릴 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채를 사려고 해요. 근데 반대로 경제가 좋고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굳이 국채 안 하고도 주식이라든지 다른 것 중에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겠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비트코인, 쉽게 말해서 지금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국채를 매입을 했다는 소리고요. 국채를 매입했다는 소리는 그만큼 시장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국채율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주식이라든지 여기 투자를 하겠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일반적으로요, 그 많은 사람들이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 국채가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거를 지금 국채율이 떨어졌다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지금 그럼 경기가 안 좋은 거다, 경기가 안 좋은 거다, 그럼 주식도 떨어지고 다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누가 퍼더를 터뜨리거나 악재를 퍼뜨리면은 그게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으세요.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 토지 2272더에 판매했대요. 엑시 인피니티가 이번에 올라갔던 코인은 아니에요, 얘가? 업비트에서 지금 최근에 막 펌핑했던 코인이 게 아니에요. 잠시만요. 저도 이 코인에 관해 잘 몰라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코인이 미친듯이 올라간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게임이거든요. 게임, 블록체인 게임이에요. 블록체인 게임. 근데 보통 이거를 메타버스라고도 비슷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게임 안에서 어떤 토지를 판 거예요. 근데 이게 56만 7천 달러에 판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리니지 성 팔고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메타버스 이쪽 코인들이 엄청나게 난리가 났던 게 바로 요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의 가치가 올라간 것 같아요, 이번에.
이게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게 이런 거죠. 더 샌드박스도 818 랜드세일 진행한대요. 이게 뭐냐면 샌드박스도 메타버스 같은 거거든요. 메타버스가 뭐냐면 아바타 가상현실에서요. 장사도 하고 땅도 팔고 농사도 짓고 뭐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더 샌드박스에서 랜드를요 3차 웨이브로 진행한대요. 제 3차 웨이브. 여기 하면요 중학교 유명 애니메이션 맥돌과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되며 맥돌 랜드를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럭키우드를 통해 맥돌 NFT 30개와 맥돌 랜드 바로 옆에 위치한 랜드 1개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게 여러분 뭔 얘기인지 모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아이템 준다는 거 아이템. 이거를 사면은 게임에서 아이템을 준다. 그리고 나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샌드박스도 이번에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아직도 이 시장 이해가 안 되는데 최근 NFT 그리고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가상현실 이런 쪽에서 지금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말도 안 되는 가격대에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사고팔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념주화 사는 걸 생각하면 된다고요. 우리 예전에 기념주화 아니면은 뭐 연예인들 굿즈 같은 거 나오면 한정판 샀잖아요. 한정판 사는 거 한정판. 근데 예전엔 그걸 우리가 물건으로 받았다면 지금 디지털로 받는 거죠. 그리고 굿즈나 한정판, 기념주화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핫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날 거래소 9,611 BTC 순유출 한 달 만에 최대 규모 뭐라고 그랬어요? 거래소에서 유출된 거는 뭐예요?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긴 거고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빠졌다는 소리는 팔 생각이 없다. 개인 지갑으로 옮겼다는 소리는 개인이 그냥 보관하겠다. 빠졌다는 소리는 매도될 가능성이 이만큼의 물량이 매도될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최대 규모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비트코인 지금 바닥 또 찍은 거예요. 오늘 기회 준 겁니다. 저점 자리 또 나오죠. BTC 콜의 원래 총 보유량 913 BTC로 4월 14일 이후 최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월렛이 개인 지갑을 월렛이라고 해요.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개인 지갑에 가지고 있는 물량이 913만 개래요. 4월 14일 이후에 최대래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얘네들이 팔까 말까 던질까 말까 하면서 거래소에 물량 갖다 놨다가 지금 다시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던지려고 했다가 갖다 놓은 거 가져온 건지 아니면 저점 매집을 한 다음에 매집한 물량들을 개인 지갑으로 다시 옮겨 놓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거래소에서 물량을 빼고 있다. 팔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안호화폐 안전한 자산 아니다라고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경제공동체가 그랬어요. 경제공동체는 뭐예요? 기득권들은 암호화폐 싫어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암호화폐 싫어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악재라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네, 유럽연합 강도 높은 암호화폐 규제안 제시 계획. 유럽연합에서도요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한대요. 근데 규제를 아마 하는 건 여러분 악재의 호재예요.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당연히 호재입니다. 규제안이 마련되면요 돈 많은 기관들이 들어와요. 이제 세력들 우리 짱챙이다 나가고 이제 기업들이 들어올 거다. 니네 나가라. 우리가 놀게 하면서 규제안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대부업자, 미술, 응시업자 등 암호화폐 계좌 발급 어려워진다. 여러분도 혹시 대부업을 하시거나 미술 관련 일을 하시거나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암호화폐에서요 계좌를 발급해 주지 않을 수도 있대요. 그 이유는요 가상화폐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 세탁 위험 평가 방안을요 누가 만들었어요? 시중은행들이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 거래소에 많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점수가 낮아진대요. 이해하셨어요? 참 웃긴 법이죠. 근데 법이 아니에요. 은행권에서 이렇게 거래소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 거래소에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느냐 이걸 보고 점수를 준대요.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죠. 은행연합회 암호화폐 거래소 가이드라인을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기타 요건으로는 뭐 도도 회생 영업 정지 이력, 외부 해킹 발생 이력, 실용 등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따진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은행들이 이런 곳에서 나온 거 보니까 지금까지는 빅4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 네 군데만 거래소에서 실명 게재를 했는데 어제 오늘 갑자기 계속 실명 계좌 관련된 기사들이 뜨는 거 보니까 조만간 4개 말고도요 더 많은 거래소들에서 이번에 특근법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계속 떡밥을 뿌리는 게 보여요. 다음 뉴스는요. 금강원에서요 코인 상표 상장 내역을 매주 보고 받고 있대요.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얼마 전에 6월 7일부터 16일까지 2주 정도 동안 어떤 코인을 상표할 거고 어떤 코인 유지한지에 대해서 금강원에서는 보고를 해라 라고 했다는 기사를 봤죠. 근데 그 다음부터도 아직도 많은 거래소들이 금강원에 그걸 보내고 있나 봐요. 근데 이거는요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보내주면 받고 자발적 협력에 근거해서 자율적으로 받고 있다고 한 것처럼 보내주면 받고 안 보내주면 안 받는 식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지금 금강원에서 일을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빗썸 해외 거주 외국인 회원가입 제한 KYC 강화 이게 뭐냐면요. 이제 빗썸에서 외국인들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증 발급받아야 하고요. 여러 가지 작전 조건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빗썸에서는요 북한과 이란 등 24개국의 거주자들에 대해서 거래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빗썸이나 뭐 업비트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 와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거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죠. 해외에 있는 세력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물량 막 파는 거 아니냐. 해외 재단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물량 파는 거 아니냐 뭐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는 점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소 비트코인 유입량 지난주 50% 수준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비트코인의 유입량이 적어졌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을 팔기 위해서 비트코인 거래소로 개인 지급에서 전송되는 물량이 2개월에 살면서 감소했고요. 지난주 대비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비트코인 팔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만 계속해요. 폴란드도 바이낸스 경고 규제받지 않아 자금 손실 위험이 있다. 폴란드에서도 현재 또 규제를 하죠. 폴란드는 아시는 것처럼 얘네도 제가 알기로는 약간 얘네도 공산국가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네들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거를 싫어하겠죠. 통제하는 겁니다. 팬케이크스가 지난 30일 활성 지갑수 200만 개 돌파. 팬케이크스가 뭐냐면요. 디파이예요. 디파이 어떤 지갑이 20만 개 돌파했다는 소리는 신규 사용자, 신규로 팬케이크를 통해서 디파이를 하려는 신규 가입자가 200만 개가 돌파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왜? 팬케이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디파이에는 아시는 것처럼 스시 사업이라든지 유닛 사업 등 여러 가지 디파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팬케이크 같은 경우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달 안 됐는데 불구하고 200만 개 이상이 현재 지갑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디파이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디파이에 관련된 코인도 여러분 계속 주목하세요. 폴란드 민주국가예요. 네, 알겠습니다. 과거의 공산국가였네요, 그러면요. 왜 그렇게 알고 있었지? 아무튼 넘어갑시다. 제가 모르는 거 넘어갈게요. 크레토닷컴 몰타 전자화폐 기관서 라이센스를 취득했습니다. 크레토닷컴은 뭐냐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비자 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결제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크레토닷컴이 그겁니다. 바로 얘네들도요. 비자 카드랑 연동을 해서 카드를 발급을 해요. 그리고 크레토닷컴 코인을요. 거기다 선물식으로 우리가 넣어놓으면 거기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내가 사용 금액의 몇 퍼센트 이상을 페이백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주는 이런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크레토닷컴이 뭐 하는 코인이냐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셨죠? 저희 답변은요. 그냥 카드 회사입니다. 카드 회사. 크레토닷컴 코인을 선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크레토닷컴이에요. 아무튼 크레토닷컴도 이렇게 몰타에서 전자화폐 기관의 라이센스를 시작했다는 소리는 뭐예요? 몰타에서도 이제 그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결제 서비스를 진행하려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기사입니다. 카르다노는 에이다입니다. 에이드가요 어떤 버그가 있었대요. 그래서 알론조 화이트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를 해주는 업데이트였습니다. 이게 원래 이번 주에 있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에이다가 최근에 좀 올랐는데 이게요 약간 버그가 있어가지고 미뤄졌대요. 일주일 정도 미뤄졌대요. 이거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저한테는 호재로 봅니다. 왜? 올라가 있는 기간 일주일 늘어난 거예요. 에이다 가지신 분들 지금 가격이 조금 하락했을지 모르지만 홀딩 해보세요. 에이다도 단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비트코인 관련 7월 8일 뉴스는 다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평상시보다 조금 길었습니다. 그만큼 저도 힘들어요. 힘든 만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오늘 준비된 뉴스 브리핑은 끝!